야담 이야기. 음탕한 새 과부마님과 노승의 계약. 어느 마을에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세 과부가 살았습니다. 서로 절친하여 집안끼리도 왕래가 있으니 그 과부들도 자연히 형님 아우님 하며 나눠 먹고 나눠 입고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꾀가 많은 노승 하나가 머슴하던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고을인데다 노승이 그곳 암자에 기거한 지도 오래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승을 알았고 노승 또한 마을의 누구는 손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춘삼월 호시절이 돌아왔고 먼 산에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사람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한 따뜻한 어느 봄날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세 과부는 꽃구경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과부가 밥과 떡을 담은 찬압을 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는데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노승과 길 한복판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먼저 노승이 물었습니다. 마님들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곱게들 치장하셨습니까? 라고 노승이 물으니 세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날씨가 하도 좋아 바람이나 쐬려고요. 이 말을 들은 노승은 금방 미간에 내천 자를 긋더니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허참, 일이 공교롭게 되었군요. 전 지금 마님들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말하자 과부 중 한 명이 스님이 무슨 일로요? 이에 노승은 음성을 가다듬어 절로 초대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세 분을 위하여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마님들 댁으로 지금 모시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말하니 세 과부는 노승의 성의에 감지덕지하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에 가지요. 고맙기도 하셔라. 라고 말하니 노승이 들놀이는 어쩌시려고. 아이고 스님도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가지요. 세 과부는 스님을 앞장 세우고 들놀이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절로 올라갔습니다. 절에 가보니 절간 마당은 조용하고 음식 장만한 기미가 없었습니다. 노승은 큰 기침을 하더니 세 과부에게 말하길 무릇 절간 음식이란 먼저 부처님께 드린 후에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마님들은 이리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삼배하여 엎드리니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춰두었던 비밀을 낱낱이 고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이 노하시어 큰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갑자기 무슨 말이라며 말하자 노승은 지금 부처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과부는 머뭇머뭇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만 살피며 난처해하였습니다. 노승은 미리 어린 동자승을 부처님 뒤에 앉혀 놓았습니다. 동자승은 노승이 시킨 대로 부처님 등에다 제 몸을 꼭 붙이고 마치 부처님 말씀하시듯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의 가슴 속에 비밀로 간직한 음탕한 사연들을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아무쪼록 자세히 고하라. 라고 말하니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세 과부는 화들짝 놀라 이마를 바닥에 찧어대며 머리를 조아리는데 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 추능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집에 매일 드나들던 이웃 총각과 숲속에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일을 하시고 제가 혹 잉태라도 할까봐 서둘러 박 씨에게로 시집 보냈습니다. 영험하신 부처님 앞에 감히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라고 사실대로 말하니 부처님의 뒤에 숨어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은 박 씨 과부에게 칭찬하였습니다. 과연 사실대로 고하였다. 이번에는 김 씨 과부가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처녀 시절 동네 한 사나이가 저를 꿰며 이젠 너도 나이를 먹었으니 예의를 익혀야 한다.
만약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시집을 가면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내랴 하면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재미를 몰랐으나 여러 날 연습하니 어느새 아이가 들어설 것 같아서 당황하던 차에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부랴부랴 김 씨에게 시집왔나이다. 라고 말하니 동자승이 부처님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거짓없이 잘 말해주었구나. 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이 시과부가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본디부터 행실 나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까진 외간 남자와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순진무구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친구 하나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니 그만 정이 들었는데 아기를 베고 말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원인은 남편이 친구를 좋아한 데서 생긴 패단입니다. 라고 말하니 이번에도 부처님이 한 말씀 내리시길 과연 사실대로 말하였도다. 라고 말하니 꾀가 많은 노승은 이 여인들의 비밀을 알자 만족한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자, 마님들 부처님의 영험하심이 어떻소? 라고 말하니 이 시과부가 전 아직도 몸이 벌벌 떨립니다, 스님. 난생 처음 부처님 목소리를 들어보았으니까요. 라고 말하니 이때 노승은 얼굴빛을 바꾸어 앞으로 썩 나서며 을러댔습니다. 너희들의 음탕한 행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죄다 일러 바치리라. 라고 소리치니 옛 새 과부의 새 입이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스님, 제발 그렇게는 마소서. 스님이 그리하시면 평화로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스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새 과부가 애걸하니 꽤 많은 노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라고 말하니 새 과부는 일제히 예, 스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니 이 노승은 매달 각자 쌀 한 섬씩 가져오시오. 라고 말하니 새 과부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예, 그렇게 하지요.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이렇게 쌀을 약속받은 후 새 과부에게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노승은 시주하러 다니는 게 싫어서 꾀를 냈던 것입니다. 덕분에 꽤 많은 노승은 그 후 동자승과 식량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승의 꾀가 참 고약하네요. 시주하기 싫어서 새 여인네를 속였는데 과연 부처님을 모시는 노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과부 될 뻔한 새색시를 노승의 성견지명으로 옛날에는 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사들이 뭔가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아미를 조금씩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들이 돌을 닦고 그랬는데 한 도사가 길을 걷다가 어떤 참 기와집을 잘 져가지고 풍경 달아놓고 잘 사는 집을 지나가는데 이 집에 애군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게 거기서 보니까 빨래 다듬이 소리가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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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다듬이 소리가 이 지나가던 도사가 들어보니까 꼭 하나가 과부들 다듬이 소리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 과부들 다듬이 소리가 나오는데 소낙비는 오고 해서 그 집을 들어가서 도사는 잠깐만 쉬었다 가도 되겠소? 라고 청하니까 대청마루에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얼른 들어오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방으로 들어왔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시켜 상을 봐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사는 도사십니까? 라고 물으니 도사는 뜬금없이 안채에서 다듬이 소리 나는 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우리 딸하고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라고 말하니 도사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미안하지만 한 명씩만 다듬이 소리를 좀 듣게 해주실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시아버지는 거 이상하다 하고 시아버지는 안채에 들어가 둘이서 맛 다듬이 하지 말고 너희들 한 명씩만 해봐라. 이렇게 말하니
딸부터 먼저 다듬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시아버지에게 이제 며느리 보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인제 새아기가 해보거라 라고 말하니 며느리 다듬이 소리에 과부될 상으로 다듬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더 내리고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시아버지에게 당신네 며느리는 요물이니까 이 집에다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남편 잡아먹어 과부가 될 상이니 지금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당장 안 내쫓으면 큰일이 벌어지니까 당장 내쫓으시오. 라고 도사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아버지가 도사의 말을 무시했다가 자기 아들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며느리 보고 너는 당장 나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새아기가 영문도 모른 채 시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가라고 소리치니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신랑에게 사랑받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느닷없는 땡중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저러는지 시아버지가 호령호령하니까 며느리는 맨발로 그 빗속을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의 요물이어서 앞으로 큰 재난이 생긴다니까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여자가 뛰어가는데 신랑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 소나기가 오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다홍치마에다가 초록저고리 입은 새색시가 빗속을 울며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색시였던 것입니다. 신랑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뛰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신랑도 정신없이 토굴 밖으로 확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토굴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막 쫓아가지고는 자기 색시를 붙들고 웬일이냐? 연유가 뭐냐? 어째서 이렇게 맨발로 당신이 뛰어가느냐? 라고 놀라서 물으니 아버님이 나를 나가라고 해서요. 갑자기 요물이라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나는 지금 친정에 쫓겨가는 길이니 상관 마세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색시를 쳐다보며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라고 색시에게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그러니 색시가 사정을 말하는데 집에 이상한 중이 오더니 중하고 아버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날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난 친정에 가는 거고 당신하고 못 살 사람이니까 난 요괴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색시가 울면서 말하니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며 색시를 붙들어 가지고 어거지로 집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끌고 들어와서는 남편이 도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사가 대청마루에서 허허 하고 너털 웃음을 하니 시아버지는 도사가 왜 웃는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며느리 쫓아내기는 했었어도 안절부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비에 젖은 자기 색시를 끌고 들어와 서서 도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면서 생각해 보니 그때 색시가 거길 지나가지 않았으면 산사태로 인해 깔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사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도사들이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아미를 이렇게 알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부 관상 사주들 보면은 딱딱 알아맞히고 당신은 언제 죽으리라 그러면은 참말로 죽는 거였는데 그러나 아까 그 얘기 같이 묘하게 피해 나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이니까 피해 나갔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팔자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한 가닥 희망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귀인이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과부의 딸을 괴짝에 넣고 가는 중의 인과응보.
옛날 어떤 절에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냥도 했는데 그 마을에 한 순진한 과부가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딸이 시집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처녀한테 장가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감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에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그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 격으로 중은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냥을 하는데 처녀집 울밖에 이르니 울 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은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처녀한테 좋은 혼처를 정해줬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허혼을 할 거라고 자랑을 하는 거였습니다. 듣고 보니 중은 심술이 잔뜩 나서 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는 채 하다가 집진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허, 일 났군 일 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였는데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면서 말했습니다. 거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원참 쯧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에 바람을 잡고 바짝 매달리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정하니 말은 하겠소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라며 말을 하는데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어.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도 있어.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중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하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심산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슬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하길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 중은 제 입으로 중에게 시집 오면 된다는 말을 하기가 거북했지만 그래도 처녀가 탐이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중한테 시집 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어. 이 고래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중에게 말하니 중은 강한 어조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이래놓고 중은 헐헐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과부는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딸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장시켜가지고 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중을 보고 한숨을 쉬며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라고 말하니 중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느라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은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보란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마을을 통해 갈 수가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 무거운 줄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가 행차하는 거였습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하고 산돼지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중은 갑자기 벽제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 후 감사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길가에 보니 웬 괴짝이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사령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웬 처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아해하면서 그 처녀에게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감사는 이 근처에 중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용하게 사령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 처녀를 보자기에 싸서 집에 데려다 주고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에 중이 오면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 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 사령들은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어째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느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내각시 어서 나와 함께 밥을 먹세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습니다. 그러니 괴짝에서 범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범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바로 중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었습니다. 그 후 처녀는 배나무집 총각과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남을 속여 자기 배를 채우려는 나쁜 사람들.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의 한자성어,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기룡화복의 가품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이야기죠. 이런 놈들은 당장 본인은 괜찮아도 3대에 걸쳐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궁지에서 이종을 만난 양반. 옛날에 송씨 사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벼슬이 끊겨 종실과 지파 사람들은 거의 몰락하고 청상과부와 혈혈단신 아들만이 남아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란 어린 종이 있었는데 집안일을 주관해 바깥 어른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도 사라져버려 집안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아쉬워했습니다. 그 종적을 찾을 길이 묘연했습니다. 3,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홀로 장성했지만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워 관동 한읍에 원님으로 있는 친지에게 의탁해볼까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고성군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고 객점은 멀었습니다. 인가를 찾아 산등성이 하나를 넘으니 산 아래쪽에 우물 하나를 함께 쓰는 수많은 가구가 있었습니다. 푸른 기와가 물 흐르듯 이어져 있고 산과 계곡 경치가 빼어난 곳에는 정자와 누대가 서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물어보니 그 동네 수장은 승선 최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송생이 그 집 대문으로 가서 뵙기를 청했습니다. 한 소년이 송생을 맞이해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리를 채 정돈하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최승선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침 무료하시던 차 심해를 풀 곳이 없어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나 나누었으면 하십니다. 송생이 그 제안을 받고 따라 들어가니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살이 많고 이마가 넓었으며 두 눈은 형형했습니다. 송생을 보고 예를 표했는데 용모와 법도가 단정했습니다. 조심지를 잘라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경이 다가오자 최승선은 좌우를 물리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관을 벗고 송생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서 울부짖으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생이 깜짝 놀라 우물쭈물 하다가 물었습니다. 영공께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십니까?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바로 댁의 옛 종놈 막동입니다. 주인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몰래 도망을 치고 숨었으니 첫 번째 죄입니다. 혼자 되신 마님께서 수족같이 잘 대해주셨는데 그 성의를 받들지 못하고 영원히 저버렸으니 두 번째 죄입니다. 성을 거짓으로 칭하고 세상을 속여 벼슬을 누렸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지위가 이미 높아졌는데도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서방님께서 왕림하셨는데 적을 대하는 것처럼 대접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죄입니다. 아, 5가지나 죄를 짓고서 어찌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서방님께서 꾸중하시고 매질하셔서 쌓은 죄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게 해 주십시오. 송생은 송구한 마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의리는 부자 군신의 사이와 조금도 차이가 없죠. 인정 어린 마음을 저버렸고 차림도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목숨을 바쳐 이 한을 갚고 싶습니다. 설사 영공의 말씀대로 하더라도 돌아보건대 지나간 옛일은 물이 흘러간 듯 구름이 떠나간 듯한 것입니다. 왜 다시 끄집어내 주인과 손님 모두를 거북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한담이나 나눕시다. 최승선은 송씨 종가의 크고 작은 집안 안부를 물었습니다. 옛일 이야기에 감회가 새로워 서로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송생이 물었습니다. 영공께서는 어릴 때부터 기량이 정말 크셨습니다. 그래도 필부로 시작해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최승선이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참으로 경복난진입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종노릇을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상전댁 명호는 기울어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하루는 생계를 꾸려갈 대략의 계획을 세워 창졸간에 도망을 쳤지요. 뜻은 높고 담은 커서 결코 천한 종놈으로 늙지는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현달했지만 후손이 없는 최씨 집안 행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화 지역에 살면서 재물을 늘려갔지요. 몇 년 사이에 몇천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포천군으로 내려가서 두문불출하고 독서를 하며 몸가짐을 삼가니 향리 사람들이 사부의 행실을 한다고 칭찬했지요. 또 재산을 나눠주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후하게 대접해 부자들의 입도 막았습니다. 이어 서울 협객 무리에게 화려한 말 한 장을 갖추게 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사칭하며 연이어 저를 방문하게 하니 의빈들이 저를 더욱 믿어주었지요. 4, 5년 뒤에는 철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전처럼 저 자신을 수양하니 철원 사람들도 저를 향촌 사족으로 대접해 주더군요. 그제야 한 무관의 딸을 맞이해서 다시 장가를 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혹시 일이 발각될까봐 회양으로 이사했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회양 사람들은 철원 사람들에게 묻고 고성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런 식으로 말이 분주히 전해져 마침내 제가 갑족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또 소인이 요행으로 명경과의 급제에 승문원에 들어갔습니다. 정원 지평을 거쳐 대옥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끊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요. 쉽게 이지러지는 것은 만월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벼슬 올리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신이 노하고 사람이 시기에 낭패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심하여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다시는 한 발자국도 티끌 세상을 밟지 않았지요. 한가하게 전원을 논일고 성은을 노래했습니다. 아들 5과 딸 2을 낳아 모두 좋은 집안과 혼인을 시켰으니 제 집의 전우좌우 집들은 모두 인척들의 것이죠. 장남은 문과에 급제해 은율원으로 나가 있고 둘째는 학문과 덕행으로 조정의 추천을 받아 침낭을 제수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도 성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인은 이제 70이 넘어 자손이 집안에 가득하고 해마다 만섬이나 받아 매일 1,000전이나 쓰고 있습니다. 제 분수와 힘을 헤아려 볼 때 어찌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상전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게 자나깨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번 찾아뵙고자 했지만 일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고 또 가난한 처지를 좀 도와드리려 해도 길이 없으니 한탄만 했을 따름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하며 정신 나간 듯 혼자 중얼거려 왔죠. 오늘 하느님이 기회를 주셔서 서방님이 이곳에 왕림하게 해주셨으니 소인은 이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서방님을 몇 달간 머무시게 하고 하찮은 정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다만 별다르지 않은 나그네가 갑자기 환대를 받게 되면 주위의 의혹을 사겠죠. 황송하옵니다만 낮에는 인척으로 소인의 가문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상전과 주인으로 돌아가 명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송생이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니 벌써 새벽이었습니다. 자제들과 문화생들이 연이어 들어와 문안을 드리니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참 기이한 일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송생과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송생이 내 육촌 형제의 아들이 아니겠나. 관양과 파가 분명하니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구나.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송생의 부친과 함께 논일면서 공부했으니 그 정이 형제와 같았지. 그뒤 40~50년 동안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시고 길도 멀어 소식이 끊기니 홀로 남은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듣지 못했다. 이제야 상봉하니 감회가 곱절이나 간절하구나. 자제들이 크게 기뻐하며 형님 동생이라 부르고 산의 정자와 물가에 누대 우거진 대나무 사이로 데려갔습니다. 풍악으로 나날을 보내고 술 마시고 시집기로 한 달을 넘게 보냈습니다. 송생이 돌아가려 하자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만금을 드리겠으니 농토와 집을 마련하시고 가까운 일가에 넉넉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생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수레와 말에 물건을 가득 싣고 먼 길을 번들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논밭을 사고 집도 다시 마련하니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송생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송생에게 한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건달로 남을 혹독하게 음해하곤 했습니다. 최승선에게 부자가 된 내력을 집요하게 물으니 찾아간 암흑의 원님이 도와주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건달이 믿지 않고 다른 날 또 물으니 최승선은 길가에서 은단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건달이 이 말을 믿을 리 있겠는가. 마침내 술을 빚어 최승선을 불러서 함께 마셨습니다. 술이 오르자 건달은 갑자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최승선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건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도 없어 오직 형님에게만 의지해 왔는데 형님이 나를 거리에 행인같이 대접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박대를 했단 말인가. 마음속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 박대가 아니란 말입니까? 재물을 얻은 사연을 왜 끝내 말해주지 않습니까? 재물 모은 사연을 알지 못한 게 그렇게도 한이 된다면 당장 다 말해주지. 그러고는 자세히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건달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그런 치욕을 참으며 도망간 종놈한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형님이라 부르고 삼촌이라 불러대며 강상을 어지럽혔으니 어찌 대단한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 그 종놈의 폐악상을 모두 폭로해 형님이 당한 오욕을 씻어내고 어지러운 세상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건달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을 싣고 곧바로 동대문 밖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최승선이 크게 걱정되어 급히 걸음 빠른 자를 고용해 승선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는 실언을 한 자기 허물도 자책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했을 때 최승선은 여러 사람과 술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는 두려운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껄껄 웃고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조그마한 기술을 배워둔 게 오히려 후회스러운 걸. 사람들이 물으니 전에 조카가 왔을 때 사람 고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때 내 침수를 우연히 자랑하게 되었는데 조카가 매우 기뻐하면서 동생에게 미친병이 있다며 꼭 보내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했다네.
실은 우스갯말이었는데 지금 보내온다니 오늘 내일 도착할 걸세. 자네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숨죽이고 문을 닫아 걸어 미친놈이 날뛰지 못하게 하게나 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흩어졌습니다. 모두 귀가해서 승선댁에 미친놈이 온다네 하며 바깥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건달이와 불같이 성을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친놈이 내려왔네. 최승선은 편안히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건장한 노비 수십 명을 일제히 불러다 건달을 둘러싸 결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 뒤 창고에 가두어 침을 놓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향리 사람들도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최승선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조카가 이처럼 심한 병이 들었을 줄 몰랐네. 거의 고질병이 되었어. 동네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 명문가 소년이 어쩌다 이런 마음병을 얻었지. 우리가 미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심한 경우는 처음이네. 밤이 깊어지자 자리가 흩어졌습니다. 최승선은 혼자 큰 바늘 하나를 가지고 건달이 갇혀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건달이 입을 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승선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늘로 건달을 마구 찔렀습니다. 살가죽과 살이 찢겨나갔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건달은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최승선이 또 한 번 더 깊게 찔렀습니다. 건달이 애걸복걸했습니다. 그제야 최승선이 정색을 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본분을 지키고 먼저 그간의 내력을 털어놓았으면 마땅히 좋은 말로 상대해줘야지. 이제 와서 갑자기 아픈 곳을 드러내 나를 망하게 하려는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밑바닥에서 일어난 사람이야. 그런 내가 꾀가 없어 너 같은 졸렬한 놈에게 당할 소냐. 처음에는 검객을 보내 중도에서 너를 죽이려 했지만 선대의 은혜를 특별히 생각해 생명만은 살려주려 한 것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마땅히 부자로 만들어주겠지만 어리석게도 여전히 전날의 실수를 고집한다면 나는 사람 죽인 서툰 의원에 불과하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라. 건달이 그 두터운 호의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그 이로움과 해로움도 잘 따져서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고치지 않으면 개자식입니다. 최승선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반드시 나를 삼촌이라 불러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넌 반드시 이러이러하다고 답해라. 건달이 말했습니다.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설사 아버지라 부르라 해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최승선이 나가서는 자제들을 불렀습니다. 조카의 병이 다행히 골수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아 성의를 다해 침수를 시행하니 신령한 효험이 있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주어 허한 기운을 보충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최승선이 자제들과 여러 종을 불러 건달을 보였습니다. 건달은 기쁜 표정으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숙부님이 치료해 준 뒤로 정신과 기운이 개운해지고 병의 뿌리가 깨끗이 뽑힌 것 같습니다. 며칠 조용한 방에 편안히 누워서 조리하고 싶습니다. 최승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송씨의 귀신들을 굶게 하지는 않으시려는가 보다. 내가 어제 차마 못할 짓을 했지. 너의 살갗을 마구 찔렀어. 참으로 골육상잔이었다. 그러고는 새 옷을 입혀주고 사랑채로 데리고 가서 성의를 다해 어루만지고 먹여주었습니다. 이윽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승선이 건달로 하여금 면면이 절하며 아련하게 했습니다. 건달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병이 크게 도져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르신께 해괴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후 건달은 예의에 맞는 용모로 매우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승선이 5, 6개월을 한가로이 지내게 하고 돈깨미 3,000관을 함께 보내니 건달이 평생토록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코 발설하지 않았다 합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박서방 아들의 꾀. 삼남지방에는 먼 옛날부터 도깨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달빛 휘영청 밝은 밤이면 숲속 오솔길로
키가 9척이나 되는 검은 그림자가 어기적 움직이는데 그것도 도깨비요. 키 넘는 수풀 속에서 껑충껑충 뛰며 산짐승을 쫓는 것도 도깨비요. 내에서 가마만큼씩한 돌을 척척 번져 놓으며 고기잡이하는 것도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깨비든지 사람만 보면 누구요? 하고 소리를 치면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해야지 다른 대답을 하면 똑똑히 경을 치거나 목마른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도깨비는 집에 아들이 있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소? 하고 대답하면 도깨비들은 이걸 가지고 가오, 이걸 가지고 가오 하고 소리치며 멀찌감치서 따라서는데 때로는 도깨비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집에 이르러 문을 닫아 걸면 도깨비들은 밖에서 물건을 두고 갔네 하고 달아나 버리는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면 길짐승 날짐승이 있는가 하면 버들쟁이에 죽 꿰놓은 고기, 개구리, 뱀 같은 것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어찌하여 박서방이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아들이 집에 있다고만 하면 자기들의 재물을 죄다 가져다 바치는가 하는 데는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삼남지방 어느 곳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집에는 아내와 12살 먹은 총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장에는 도깨비들이 많았는데 밤이면 곳곳에서 출몰하여 사람과 가축을 해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하루는 박서방이 나무를 하려고 지게에다 낫을 꽂아지고 앞산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방금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어디선지 여럿이 함께 부르는 멋들어진 타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타령을 불러대는가고 아무리 둘러봐야 사람은 보이지 않고 타령 소리만 높았습니다. 박서방은 무인지경이라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되어 낫등으로 길 옆에 돌을 치며 호령했습니다. 어떤 놈들이 대낮에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당장 걷어치우지 못할까. 그러자 타령 소리가 뚝 끊고 잠잠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시름 놓고 몇 발자국 걷는데 난데없이 키가 9척이나 되는 흉측한 도깨비들이 와르르 쓸어 나왔습니다. 대낮에 도깨비가 출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박서방은 깜짝 놀라 황당해서 어쩔 바를 몰랐했습니다. 꼬락서니 괴사한 녀석이 호령하는 바람에 노래꼭지를 잃어버렸군.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노려보며 투덜거리자 도깨비들이 박서방과 노래꼭지를 내라고 흘러맸습니다. 노래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라고 하니 박서방은 기겁하여 꺽꺽거리며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이놈이 노래꼭지를 내지 않으면 잡아먹어 치우자. 외눈박이 도깨비가 버럭 소리 지르자 도깨비들은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서 야단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을 빨리 잡아먹기 위해서 노래꼭지를 내라고 더욱 성화질을 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생각해보니 이 자리나 피해야 방법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목마른 죽음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 집을 아느냐. 라고 말하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알고 말고 알다 뿐이겠니? 너네 집 식구들까지 다 안다. 박서방은 별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나보고 뒷일이나 부탁하겠으니 내일 점심때쯤에 와서 잡아먹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의 예상은 겸사겸사해서 박서방도 잡아먹고 아내와 아들도 잘 우려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없어진 후 박서방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여 후 한숨만 쉬다가 비감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다급히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혼자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내는 박서방이 비감한 눈물을 흘리니 같이 앉아 눈물이 글썽해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기에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세요? 그래도 박서방은 대답 없이 그냥 낙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일입니까? 아들이 재차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되받아지게 묻는 바람에 행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박서방은 앞곡의 역마루에서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와 도깨비와 약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너무도 놀라 창백해져서 굳어버린 채 멍해졌는데 아들은 하아 웃더니 그까짓 도깨비들의 일을 가지고 태울 게 있습니까? 안심하시고 내일 점심때쯤 고방에 숨어서 제가 어찌는가 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코올리는 어린애 말이기는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어찌도 반가운지 대번에 화기가 돌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여하튼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점심때쯤 박서방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아내와 함께 고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되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쓸어왔습니다. 박서방, 박서방.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문을 꽁꽁 걷어닫고 아무 대답도 없으니 도깨비들은 마당에서 왁작 떠들어대다가 마루에 올라서서 집에다 불을 지르자고 했습니다. 이때 박서방의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 놈들이 떠드는 바람에 내 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다. 사람이란 일을 항상 잘해야 하는데 일꼭지를 잃어버렸으니 어찌겠느냐? 그러니 내 놈들이 내 일꼭지를 찾아내라. 외눈이 눈을 뚝 부릅뜨고서 우리가 내 일꼭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래도 꼭지가 있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우두머리 도깨비를 쳐다보며 내 놈들이 밖에서 떠드는 바람에 내가 방에서 일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단 말이다. 외눈박이 도깨비가 부화동이 터져 시버렸습니다. 내가 방에서 일꼭지를 잃어버린 걸 우리가 알게 뭐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너희들이 땅 밑에서 노랫꼭지를 잃어버린 걸 땅 위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알게 뭐냐? 우두머리 도깨비는 말문이 막혀 나판대기가 지지게 나서 도깨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떠들어대던 도깨비들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눈만 굴렸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는 배가 출출해 나는지라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좋다. 시비는 차차하고 먼저 우리 점심을 해내라. 박서방의 아들은 픽 쓴 웃음을 치면서 우리 집에는 가마가 한 짝이 돼서 끼니를 못한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버럭성을 냈습니다. 에이 이놈아, 이 큰 집에 가마가 한 짝뿐이라니 말이 되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너는 어째 그 큰 낮에 눈이 한쪽뿐이냐? 외눈통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데 얼굴에 구멍이 숭숭 난 놈이 두 눈을 뚝 부릅뜨고 팩소리쳤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밥을 해라.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을 빤히 올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은 쥐구멍이 많아 연기가 나서 불을 못 댄다. 이 자식, 이 작은 집을 거두지 못해 쥐구멍이 그리 많다는 말이냐? 너는 어째 자그마한 나판대기도 거두지 못해. 그렇게 구멍이 많으냐? 그놈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입을 실룩거리며 흉측한 눈알만 들들 굴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 내가 한쪽 눈이 멀 때에 일을 잊었느냐? 이 소리에 외눈통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도깨비도 엎드려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대가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이 외눈이니 외눈똥이 될 때는 필연코 혼났으리라고 생각됐기에 그렇게 넘겨짚었는데 이렇게까지 절절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흘러맸습니다. 이놈들 듣거라. 내 놈들이 행패가 심하기에 아버지를 보내 내 놈들을 얼려서 데려온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하지 않는 놈은 독독히 경을 칠 줄 알아라. 도깨비들은 이해하며 절절맸습니다. 너네 물건을 몽땅 나한테로 가져오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서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도깨비들은 골을 싸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도깨비들은 저들이 갖고 있던 보물을 몽땅 가져다 박서방네 툇마루에 놀려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박서방네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사람의 그림자만 보면 또 박서방이 자기들을 데리러 온 줄 알고 누구요? 하고 묻고 박서방이라고만 대답만 하면 아들이 있는가고 묻고 아들이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혼났던지 그때 약조대로 하느라고 자기들의 물건을 몽땅 가져다 바친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닌 상상의 존재입니다. 도깨비는 특정 존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도깨비의 모습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기록마다 형태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의 도깨비는 한복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대다수의 도깨비들은 자신의 성은 김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귀신, 괴물로 인식되어 있으나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혼내주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순하고 우직하며 같이 놀고 싶어하고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면 화를 내고 체면을 중시하는가 하며 시기와 질투도 많고 약간 멍청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메밀묵, 막걸리, 이야기, 노래, 씨름, 장난 같은 것을 좋아하고 붉은색을 싫어합니다.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 피 등은 도깨비를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씨름을 좋아해서 길을 가던 과객을 불러다가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적 없는 야산이나 오래된 폐가에 거주한다고 하며 이따금 민가로 내려와 소를 지붕에 올려놓는다거나 솥뚜껑을 소단에 집어넣거나 하는 장난을 벌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초부와 꽃분이. 옛날 한 시골에 홀로 난 어머니가 슬아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 아들은 산에 가 나무도 하고 들에 나가 밭일도 하였습니다. 나이 어려서부터 나무짐을 등에 지고 다니니 동리 사람들은 그를 초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동리에는 욕심을 놓고 말하면 국 빠진 항아리여 사납기를 산중호랑이 같은 김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초동이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김부자네 집빚을 태산같이 짊어진 탓으로 빚 대신 부자네 집에 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여름이면 밭에 나가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였고 차디찬 겨울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랑이 째어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에게는 남다른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만 메고 나가면 나는 꿩도 잡아오고 깃을 치는 새도 별로 상하는 데 없이 산채로 잡아지고 왔습니다. 그가 활시위를 잡아늘고기만 해도 깃을 치던 새도 꼼짝 못하고 그의 앞에 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동은 늘 고운 산새를 잡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상하지 않게 잡은 새는 그저 들고 들어왔고 다리나 날개를 다친 새는 산에서 이름 모를 약을 발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운 산새들은 그가 재간 있게 만들어 놓은 조롱에 갇혔습니다. 김부자는 차차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그 애를 다른 일은 시키지 않고 고운 새만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김부자네 집에는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애비가 머슴을 시켜 고운 새만 잡아다 조롱 속에 넣어 기르는 걸 낙으로 삼으니 그 딸도 보는 것이 그것이라 날마다 새와 동무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운 새들이 날개 펴고 파득거리는 모양도 보고 고운 소리 내어 우는 소리 듣고 새들에게 정을 붙이더니 차차 그 고운 새들을 잡아가지고 다니는 머슴을 좋아했습니다. 머슴애가 고운 새를 잡아들고 들어오면 애비 먼저 달려나가서는 그 새를 받아 조롱 속에 넣고 좋아서 머슴애의 손을 잡고 퐁퐁 뛰었습니다. 애들은 머슴이니 대인가의 딸이니 하는 것을 모르고 서로 좋아서 야단이었지만 김부자의 마음은 차차 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부자네 집에 손님이 와서 김부자는 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머슴애를 쫓아나간 딸은 진종일 머슴애를 따라다니다가 어둑어둑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은 고운 새를 잡아쥐고 웃는 낯으로 집에 들어섰지만 김부자는 성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그날로 머슴애를 쫓아냈습니다. 그 후부터 가난한 집 초동이는 나무도에 팔고 남의 사길도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루스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가난한 집 초동이는 세월 따라 자라서 장골 사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살아가는 신세여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초동 대신에 초부라고 불렀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앞산에서는 봄빛이 모르놓고 뒷산은 푸르청청한데 가지가지는 꽃처져 앉고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초부가 일밭에 갔다가 나무 한 짐 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앞을 보니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물도 빛을 잃고 가지가지 피어난 꽃들도 무색하였습니다. 눈앞이 해달이 뜰 때처럼 환해지는지라 초부는 나뭇집 내려놓고 맑은 물에 세수하며 또다시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초생달 같은 고운 눈썹 아래 새별 같은 눈이 빛이 뿌리는데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이뻤습니다. 그런데 꽃분이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고추 초부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웃는 듯 반기는 듯 초부를 쳐다보는 그 자태는 꽃본나비여 물찬 제비와도 같았습니다. 초부는 꽃분이를 보자 그제 날 그와 속곱동무되어 고운 새 잡아가지고 놀던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꽃분이가 아니냐? 그래, 나 꽃분이다. 너 초동이지? 난 초동이 아니라 지금은 초부라고 한다. 그런데 너 어찌하여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니? 난 그 고운 새만 보면 너 생각나서 못 견디겠다. 너의 아버지가 무서워 못 간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디 나가시면 와. 그저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날 냇가에서 꽃분이를 보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초부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긴긴 밤엔 꽃분이가 눈에 삼삼하여 잠 못 이루고 청청백일에는 어쩌면 꽃분이가 찾아오는 것만 같아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쌀독에 거미줄이 치고 새앙쥐 볼가심 할 것도 없는 가난한 집 초부에게 싹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운 그 생각은 타오르는 불같이 가슴속에 솟구치는데 가자니 호랑이같이 무서운 부자가 올방자 틀고 앉아서 그림자조차 얼씬하기 어려웠고 밤에 몰래 담장이라도 뛰어넘자니 담장은 높고 높아서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돌리자니 사내가 한 번 먹은 마음이라 애울 수 없는 물처럼 한 골로만 용용이 흘러서 더는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초부는 긴긴 밤마다 잠 못 이루다 마침내 제 생각을 태산같이 믿어오는 어머니 앞에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꽃분이한테 장가들렵니다. 아님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아들이 불시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말을 꺼내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이 자식아, 너 정신 나가지 않았니? 어머니, 이 자식은 어머니를 속이지 않고 제 속에 말을 내놓았소이다. 그래, 우리같이 하천한 사람이 어찌 그런 부잣집 딸과 혼사를 맺는다고 그런 생각까지 감히 하느냐? 부자는 대인이고 우리는 소인인데 그래, 내가 하늘이 정한 그런 법도 얼토당토하는 생각하느냐?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어라.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며 아들의 생각을 막 밀어버리려 했지만 아들은 또 아들대로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꽃분이는 부잣집 딸이오나 나를 좋아하니 한번 가서 혼사말을 내보세요. 되고 안 되는 건 청혼이나 해봐야 알게 아니옵니까? 아들은 어머니 보고 청혼을 가라고 졸랐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면서 더는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땅이 꺼지게 한숨만 풀풀 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몸져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니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도 초부는 밥 한술 뜨지 않고 어머니 보고 자기 소원만 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아들은 임종 전에 유언이라도 남기듯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떠듬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 소원 풀어주세요. 어머니 갔다가 성사하지 못하고 돌아오신데도 아들은 눈을 감고 고이고이 죽겠소이다. 어머니,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들어주옵소서. 어머니는 기둥같이 믿어오던 남편을 황천에 보내고 난 후로는 그 아들을 보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의 그 소원 풀어주지 않는다면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사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니 담도 커졌습니다. 가세가 비난하다고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집에 혼사말까지 가지 못하고
아들이 생사 다투는데 앉아서 아들 죽이고 제사라서는 무엇하려니 생각하니 어디서 나온 힘인지 어머니는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고추 김부자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독사같이 머리를 꼬나들고 새귀눈을 해가지고 문전에 들어서는 초부의 어머니를 바라보던 김부자는 우레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우리 문전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요? 네, 나리님한테 찾아올릴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고?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하게. 네, 올릴 말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집 아들 녀석이 집에 꽃분이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였은즉 귀한 자식을 살릴까 하여 혼사말 왔소이다. 김부자는 자기 귀를 의심하다가 분명 청혼 온 것이 분명한지라 분이 상투미까지 치받쳐 눈에 불을 일구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 법도 모르는 거지냐나. 너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 줄도 모르느냐. 여봐라. 전현을 당장 잡아서 곤장을 안겨 내쫓아라. 부자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불시에 나선 녀석들이 몽둥이질하는데 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물매만 숯에 얻어맞고 몸도 겨우 끌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휘청거리며 집에 들어선 것을 본 아들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어머니 보고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혼사말 같던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에 불을 번쩍 일구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날벼락이나 처갈놈 딸을 주지 않겠으면 그만둘고지 사람을 때리다니. 그래 가세가 비난하다고 청혼도 못하고 서로 마음이 오가는데 시집 장가 못 가게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초부는 어머니 보고 자기 생각한 바를 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때 김부자의 딸도 주먹을 쥐고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김부자 앞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례하시와요? 자고로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집에 청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어이하여 청혼하러 온 사람을 반주검되게 때려서 쫓아나니까? 소녀 듣건데 이런 일은 자고로 없었는가 아옵니다. 당치 않은 소리 그만하지 못할까? 그래, 부자대인 집에 빈자 소인들이 청혼하러 다닐 수 있다더냐? 소녀는 부친님이 어찌하든 초부를 섬기려 하니 그리 아세요? 김부자는 대노하여 펄펄 뛰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기르던 딸의 말이 떨어지자 성난 호랑이가 되어 딸을 내쫓았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상투미까지 치받쳤던 김부자의 성이 아직 채 삭기도 전에 초부가 내일 밤으로 꽃분이를 데려간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김부자는 도골은 고추처럼 거무락불그락 해가지고 이런 말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반주검이 되게 해놓지 않으면 땅하고 우레를 올려 아예 상대방이 흙빛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런 소문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소문은 소문대로 날개라도 돋친 듯 온 동네에 나돌았습니다. 지어 한다 하는 부자들끼리 이런 소문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김부자는 더는 그런 사람들과 시향이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는 생각 끝에 힘꼴이나 쓰는 녀석들을 내세워 초분의 모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헌데 초분의 모자는 하늘에 솟아올랐는지 땅에 잦아들었는지 그림자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김부자는 단가마에 콩 넣고 볶아대듯이 들볶아댔습니다. 힘꼴이나 쓰는 하인들을 불러내다 담장 주위에 여기저기 세워놓고 대문에는 단단한 문지를 불러세우고 꽃분의 방 앞에는 팔자리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힘장수들을 세워놓고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김부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눈에 불을 켜고 뜨락을 오가기도 하고 담장 밑에 나가보기도 하면서 파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살피다가도 좀이라도 눈을 다른 데 파는 녀석들이 있으면 볼이 비뚤어지게 때리기도 하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바람에 파수보는 하인들은 물론 일가 식솔들까지 옴짝 못하고 저마다 박아놓은 말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긴긴 밤을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지새우도록 초부는커녕 초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파수꾼들은 동산의 붉은 해가 불끈 솟아오르자 병아리처럼 꾸벅거리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김부자는 또 석자넉자 펄펄 뛰며 야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파수꾼들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이튿날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 김부자의 독살에 눈 한 번 붙여보지 못한 하인들과 문지기며 꽃분의 방을 지켜섰던 힘장수들이 죄다 삶아놓은 시라지처럼 휘느르네 꼴기를 추지 못했고 집안 식솔들은 풀하지 않은 빨래처럼 돼버렸고 성난 호랑이처럼 눈에 불을 일구고 독살만 피워대던 김부자도 곤드라져 내각을 떼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하가 기울어지고 북두칠성이 앵돌아지니 초부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불이 둘둘 굴러떨어지는 초부가 김부잔의 담장 밑에 이르니 담장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덩실한 코를 풀럭이면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대문에 들어서니 문직이란 녀석은 큰 대문에 기대어 자는데 나무칼로 귀를 베어가도 모를 형편이었습니다. 하여 초부는 생각과 같이 대문을 열고 꽃분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꽃분의 방 앞에 가보니 꽃분이를 지키던 한다하는 장수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는데 쥐어 흔들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초부는 지체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자는 녀석들의 상투를 풀어서 서로 옥매어 놓고는 꽃분의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팎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데 꽃분이 많은 미인도에서 갓 빠져나온 사람처럼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 꽃같은 웃음 짓고 초부를 반겨 맞았습니다. 네, 그대 나를 반겨 맞아줄 줄 믿고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왔으니 나를 사랑한다면 날 따라 가기요.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소녀는 진작부터 그대를 따라왔사오니 낭군님 가는 길이 벼랑같이 험하다 해도 따라가려 하옵니다. 오가는 말이 이쯤이니 꽃분의 그 샛별 같은 눈은 눈부신 빛을 뿌렸고 타는 촛불 같은 초부의 눈은 진주처럼 눈부신 빛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다가 지옥같이 답답한 그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꽃분의 방을 지키던 한 녀석이 겁이 덜컥 나서 머리를 번쩍 드니 누군가 상투를 쥐어 당겼습니다. 어느 녀석이 남의 상투를 당겨? 이 바람에 눈을 뜬 녀석들은 서로 남의 상투를 잡아채며 옥신각신하다 방 안을 살펴보니 꽃분이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녀석들은 서로 제가 살겠노라 젖먹던 힘까지 내다보니 옥매놓은 상투는 옥죄이기만 해서 누구도 누구를 이기지 못하고 기진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부자는 해가 점심대가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또 하룻밤 무사히 잤다고 천천히 일어나 꽃분의 방부터 살피었습니다. 헌데 힘장수들이 상투를 서로 얽매고 다 쓰러졌습니다. 김부자는 그만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꽃분이를 부르다 그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정신 잃고 통나무 번져지듯 나 넘어졌습니다. 그가 언제 어느 때 가서야 개복하겠는지는 몰라도 초보와 꽃분이는 벌써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누구도 김부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말도 못 듣고 초보와 꽃분이도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가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금슬지락 누리는지 소식은 못 들어도 대대로 내려오며 초보와 꽃분의 사랑을 전하고 김부자가 망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명이서 쌀 한 말로 석 달 버틴 며느리. 옛날에 어떤 양반집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들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이 5대 독자였습니다. 5대 독자니 귀한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더니 암사내가 돼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저래가지고는 장가를 보내도 살림이나 제대로 지키고 살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아주 똑똑하고 당찬 사람으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들 녀석도 살림 지키고 사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냈는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쌀 한 말 가지고 세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면 며느리로 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하고 여자 종을 하나씩 달리고 쌀 한 말을 주면 그것으로 세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니 여기저기서 한다 하는 양반집 처녀들이 며느리 되겠다고 왔습니다.
양반 집이고 살림도 넉넉하고 하니 혼처야 그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왔는데 처녀가 오면 남자 종과 여자 종 하나씩 달려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주고 쌀 한 말 갖다 놓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걸로 석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처녀마다 석 달은커녕 한 달을 채 못 넘겼습니다. 어른 하나가 못 먹어도 한 달에 한 말은 먹어야 사는데 아무리 양을 줄여도 그것 가지고는 석 달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쌀 한 줌씩 넣어 죽을 끓여가지고 하루에 2끼씩 먹어도 한 달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는 처녀마다 아껴 먹다가 쌀 떨어지면 두 손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비운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한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여태 시집을 못 보냈었습니다. 그 딸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저 건너 양반댁에서 쌀 한 말로 세 식구가 석 달을 먹으면 며느리 삼겠노라 한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딸이 말하니 아버지가 말하길 한다 하는 양반집 교수들도 와가지고 한 달을 못 버티고 돌아갔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석 달을 버티겠느냐? 하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딸은 염려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못해 보내줬습니다. 이 처녀가 양반집에 가니까 역시 소문대로 참종 내외를 딸려서 쌀을 딱 한 말 주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쌀을 한 옵씩 두 옵씩 내다가 죽을 쓴다. 어쩐다 수선을 피울 텐데 이 처녀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첫날부터 쌀 한 대를 뚝딱 퍼서 밥을 푸지게 지어놓고 종들에게 먹자고 하였습니다. 종들이 도리어 걱정이 돼서 아,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열흘을 못 넘깁니다. 라고 걱정하며 말해도 그저 아무 염려 말고 실컷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도 쌀 한 대 뚝딱 퍼서 밥을 지어놓고 배를 두드려가면서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이렇게 한 사흘 지나니까 쌀도 거의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종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슬슬 일하러 나가자고요. 나하고 아주머니는 들에 가서 나무를 캐고 아저씨는 산에 가서 하루 한 짐씩 나무를 해오면 그걸 팔아서 양식을 사다 먹자고요.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처녀가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아껴봐. 쌀이 줄지 어디 늘기를 하나. 일을 하면 절로 돈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하니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처녀는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세 식구가 일을 했습니다. 여자 둘은 나무를 캐다가 팔고 남자는 나무를 해다가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다 들여놓으니 먹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았습니다. 석 달 동안 실컷 먹고도 쌀이 한 감 하나 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주인 양반이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니 쌀을 가마채로 쌓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무릎을 탁 치더니 옳거니 너야말로 내 며느리로구나. 바로 나를 받아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처녀는 양반집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뒤로 자기도 억척같이 일하고 제 남편도 일을 고되게 시켜서 아주 듬직한 사내로 만들어놨습니다. 남정내고 안악내고 간에 일 안 하고서야 사람 고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승의 꾀에 오히려 군수가 된 가난한 양반.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벼슬아치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져서 매관매직이 예산일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촌 고을에 권세가 당당한 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정승이면 당연히 문객이 들끓게 마련인데 이 문객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건달들이었습니다. 동계나 갖다 바치고 정승의 비위나 슬슬 맞춰가며 어정거리다가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볼 욕심으로 득실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문객이 늘어날수록 정승은 처지가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면목으로 봐서는 모두 벼슬 한 자리씩 안겨주고 싶으나 벼슬자리라는 게 무슨 떡부스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몇 사람 척만 들어주자니 말썽만 생길 것이고 이래저래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승이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무엇인고 하니 이야기를 잘 꾸며대서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뒷말도 없을 것이고 사내가 그만한 입성과 늘품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구실도 되니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객들이 저마다 정승을 속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별별 해괴한 거짓말을 들고 나와 능청을 떨었지만 어지간한 속임수에 넘어갈 정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 대도 정승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으니 모두들 헛물만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소문을 듣고 산지사방에서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모두들 내놓은 거짓말이 신통치 않았던지 아무개가 벼슬자리 얻었단 말은 종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한다 하는 능청꾸러기들도 죄다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벼슬자리 얻기는 영 글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둘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버리니 그 잘난 속임수 판도 슬슬 거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남촌에 사는 젊은 양반 한 사람이 몇 안 남은 문객들 틈에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본래 집안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살림도 찢어지게 가난하여 벼슬자리는 꿈도 못 꾸어본 형편인데 정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 젊은 양반이 정승 앞에 나아가 한마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승이 말하길 자네는 처음 보는 젊은이로군. 그래, 무슨 말로 날 속일 텐가. 정승은 별로 탐탁치 않게 대했지만 젊은이는 개의치 않고 슬슬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가 아까 댁으로 오는 길에 참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 무엇을 봤는고? 다름 아니오라. 수표교를 건너다 보니 기러기 한 마리가 앵두를 물고 날아가다가 다리 위에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주워서 보니 어찌나 큰지 장독간에 된장만 했습니다. 정승이 그런 시시한 거짓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본지라 하품을 하며 받아넘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 그런 앵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 젊은 양반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참 다시 생각해보니 된장독이 아니라 간장만 했습니다. 그만한 앵두도 없어. 아니 사발만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간장 종지만 했습니다. 거짓말. 밤톨만 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차츰 줄여 나가다가 참 잘 생각해보니 앵두만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앵두가 앵두만 하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승은 혀를 차며 불쌍하다는 듯이 젊은 양반에게 말하니 참 딱한 사람이군. 그래 그까짓 어린애 장난 같은 말로 날 속이려 했나. 이제 사실대로 말했으니 그만 가보게. 그런데 젊은이는 빙글빙글 웃으며 한 번 더 다짐을 놓았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 날 못 속인 게야. 대감님께서는 안 속으려고 하셨지만 분명 속으셨습니다. 어째서? 앵두를 앵두만 하다고 했는데 뭘? 누가 앵두를 가지고 그런답니까? 기러기 말씀이지요. 이 한여름에 기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설마 기러기가 9, 4월이나 되어서 날아온다는 걸 모르지는 않으셨겠죠. 이렇게 되어서 정승은 젊은 양반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양반은 소원대로 군수 한 자리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좋은 곳에 쓰면 참 좋을 텐데 나쁜 곳에 쓰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모두 좋은 머리, 좋은 곳에 쓰면 좋겠습니다. 늙은 과부마님의 늙은 개가 나그네를 덮치는데 나그네가 산골짜기를 지나다 날이 저물어 당황하던 중 외딴 오막사리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에 늙은 과부와 늙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집 앞에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라고 하니 생각대로 나온 것은 한 늙은 과부였습니다. 웬 사람이시오? 라고 하니 나그네가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저녁은 아까 주막을 지나다 사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과부는 오히려 반색하며 나그네를 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방이 누추합니다만 나그네는 웃으면서 재워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라면서 나그네는 보따리를 방바닥에 놓고 피곤한 다리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갑자기 나그네에게 손님, 청이 하나 있는데요? 나그네는 무슨 일이십니까? 나그네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이웃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왔다고 하네요. 지금 아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데 나에게 오라고 기별이 왔어요. 그런데 집을 비울 수 없어 가지 못했는데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 집 좀 보아주시오. 라고 하니 나그네는 어떻게 저를 믿고 집을 맡기십니까? 늙은 과부는 웃으면서 보면 다 알지요. 나그네는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자 과부는 자신 있게 용한이는 아주 잘 맞춰요. 누구 집 아들이 죽겠다고 하더니 정말 팔팔하던 장정이 고기잡이하다 물에 빠져 죽었죠. 라고 하니 나그네가 말하길 할머니 내 친구 얘기 하나 할까요? 친구가 어느 날 유명하다는 관상쟁이를 찾아가 관상을 보이니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복기가 천정에 넘쳐서 늙음하게 큰 부자가 되어 누워먹을 팔잔이라 하더랍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좋아서 돌아가는 길로 처자에게 자랑하며 그 후로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혹 물으면 내누워서 치부하리라 하였으니 아무려면 관상쟁이가 나를 속일까 하였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라고 말하니 굶어 죽었단 말씀이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늙은 과부는 아무리 점쟁이가 그랬다기로써니 그 사람도 어찌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 있어. 쯧쯧 하여튼 손님 내 잠깐 다녀오리다. 예, 집 잘 봐드리죠. 과부가 곧 집을 나갔으므로 나그네는 두 다리를 뻗고 편히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 가만히 내다보니 그 집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윗방으로 들어가 빈 그릇을 여러 개 물어와서 포개 놓고는 그 위를 밟고 올라가 시렁 위에 떡을 훔쳐 먹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영리한 개도 다 있구나. 그쯤 생각하고 말았는데 얼마 후 늙은 과부가 돌아와 시렁 위를 더듬으며 떡을 찾았습니다. 어제 내가 시루떡을 쪄 이 시렁 위에다 얹어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려. 라고 중얼거리는데 나그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떡을 집어먹은 셈이 되겠으니 하는 수 없이 본발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어쩐지 요 근래 어디 나갔다만 오면 먹을 것이 사라지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며 과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짐승도 오래 묵으면 귀신이 된다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봐요. 이 개가 이미 수십 살 먹었는데 얼마나 엉뚱하고 흉측스런 일을 잘하는지 모른다오. 내일은 꼭 개백정을 데려다 저놈을 아주 치워버려야겠어. 라며 말하자 마루 밑에 개가 이 말을 듣더니 나그네를 향하여 하얗게 눈을 흘기는데 도끼가 서려 있어 나그네는 무서움이 왈칵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몰래 광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한 후 개가 슬며시 일어나 나그네가 처음 누웠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개는 사납게 날뛰며 나그네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나그네의 보따리를 죄다 물어뜯고 벽을 핥히고 방바닥을 파헤쳤습니다. 광속의 나그네는 이 모양을 보고 모골이 송연하여 자기 목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저 방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죽음을 면치 못했으리라 라고 생각하며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그네가 주인 할멈과 함께 방을 들여다보니 개는 이미 픽어품을 물고 기진맥진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어이구 망측한 저놈의 개. 더 살아있었더라면 또 무슨 짓을 했을까.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하자 나그네는 할머니 지난 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니 늙은 과부는 무슨 말이라며 자기 개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오라며 나그네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괜찮다며 과부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한 가지 교훈을 얻었거든요. 짐승도 자기의 허물을 들추면 싫어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늙은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짐승도 저러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허물을 들추면 난리 나겠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남의 허물만 들추려 하지 말고 서로 보듬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